아직도 밀가루를 매일 먹는다면 내 식습관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해야 한다. 면은 안 되고 난 꼭 밥을 먹어야 해 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식사를 잘못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비바브리치입니다. 한 달 전 일본에서 발간된 마음의 병 90%는 식사로 낫는다의 제1장과 2장을 올려드렸는데요.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3장을 통해 더욱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건강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3장, 장이 튼튼해야 컨디션도 좋아진다. 일단은 장에 이상이 있으면 자율신경이 무너진다. 1. 장이 좋아야 몸이 좋아진다. 도파민, 세로토닌은 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다. 특히 세로토닌의 경우 뇌에서는 5%만 생산되고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설사하는 것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고 독소가 몸속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세로토닌이 장 연동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2. 장과 스트레스의 악순환.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 밸런스를 맞추는 세로토닌의 합성도 나빠지고, 그러면 또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깨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나쁜 세균의 병원성을 더 강력하게 만든다. 그리고 장에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냥 방관만 하는 균도 있는데, 이게 노르아드레날린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쁜 균으로 변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를 더욱 나쁘게 만든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장내 세균의 밸런스하고 장의 점막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2단은 장이 자율신경의 열쇠다. 1. 장은 제2의 뇌다. 장은 뇌에서 지시를 안 받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독자적인 신경 네트워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뇌라 한다. 또한 뇌와 장은 자율신경,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정한 혈당으로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지멋대로 분비되면서 생기는 거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병은 장에 문제를 일으킨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장을 튼튼히 하면 마음의 병도 사라진다 하는 기다. 2. 리퀴것 증후군. 리퀴것이라는 것은 장이 새는 것을 말하는데, 건강한 장벽은 촘촘한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리퀴것 증후군에 걸린 장은 그물이 흐느흐느해진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소화 흡수가 잘 안되겠지. 정상적인 장이라면 촘촘해서 큰 물질은 흡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혈당을 위해 천천히 흡수하는데, 리퀴것이 되면 예를 들어 단백질도 아미노산이 아닌 입자가 큰 단백질인 채로 흡수될 뿐아 영양도 못 얻고 몸에 알레르기만 일으킨다. 당도 그냥 팍 흡수될 뿐이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면 또 인슐린이 막 나오고 또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그냥 자율신경이 엉망이 되어버린다. 요컨대 리퀴것 증후군이란 장벽의 방어막이 무너진다는 거다. 이 증후군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비타민 A, B, D 군이 부족, 당 과다 섭취, 과도한 음주, 유해세균의 증가, 항생제 과다 사용 등이 있다. 특히 술은 장벽뿐만 아니고 혈관벽도 흐느흐느하게 만들어가지고 혈관 내 수분이 새어나오게 하는데, 술 마신 다음날 얼굴과 몸이 붓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다. 한편 비타민 중에서도 D는 넓어진 장벽을 촘촘하게 결합시키는 정말 좋은 작용이 있어서 정말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햇볕을 많이 쬐라. 3단원 리퀴것 분별법. 1. 음식 알레르기가 있으면 요주의. 일본의 경우 아직 의사들이 리퀴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의 대표격인
과민성 대장 증상 중에 장 트러블의 카테고리에 그냥 넣어놓을 뿐이다. 뭔가의 원인으로 장 점막이 손상된 상태라고만 알고 있다. 그런데 알레르기 검사로도 알 수 있는 리퀴드 증후군이 일본에서 진단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다. 음식 알레르기 반응이 보인다 하는 것은 장 점막이 약해져 큰 음식 분자가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가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장 환경을 좋게 하면 알레르기도 없어진다 하는 거지. 그러고 장이 샌다는 게 문제는 문제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칸디다균, 당 과잉 섭취, 항생제 다용 등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 여기서 비바브리치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리퀴것이 장이 새는 거라 해서 장에서 물이 줄줄 새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 안에 있는 음식 물 분자가 체내로 흡수되는 모양에서 예를 들어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으로 아주 잘게 장에서 분해시켜서 체내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단백질 덩어리 채로 몸속으로 나가는 모양, 그것을 리퀴것이라고 이미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먹는 횟수를 줄여봐라. 아직 알레르기 대처법을 잘 모르는 의사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 하면 계란 먹지 마라 하고,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다면 청소 잘 하라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처방해 주는 의사가 거의 없다. 알레르기라 하는 게 장 점막이 약해져서 생기는 건데 그냥 음식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장 환경을 개선시켜 줘야 되는 거다. 다만 밀가루 글루텐하고 유제품 카제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절대 이 두 가지를 먹으면 안 된다. 장이 계속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이 약해져 있을 때 과식하면 또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는데 주로 냉장고에 많이 들어있는 유제품이나 계란 등을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줄여보는 걸 보거나 밀가루 유제품을 2주 정도 먹지 말아봐라.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고 유산균 섭취를 위해서 요구르트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좋은 것보다 카제인의 악영향이 더 많다. 유산균 섭취를 위해서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팔고 있는 유산균을 사먹는 게 훨씬 낫다. 4단원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해 주의해야 할 것. 1. 장내 세균 칸디다균에 주의해라. 리퀴것 증후군의 원인인 칸디다균은 의외로 장내 환경을 진짜 나쁘게 하는 놈이다. 보통 때는 나쁜 놈이 아닌데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 그놈이 나쁘게 활동하면서 여러 증상을 일으킨다. 그 칸디다균이 나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단 음식이다. 특히 기분 나쁜 것은 당을 섭취했을 때 칸디다가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어 버린다 하는 기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알코올 대사 물질로 숙취의 원인이 되는 긴데 장 안에 칸디다균이 있는 사람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한잔 했는 것처럼 알딸딸한 이유가 바로 거기다. 그리고 간이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무력화시키려고 탈수소 효소 ALDH를 만들어내는데 칸디다 보유자가 자꾸 당을 먹게 되면 간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기다. 여성인 경우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를 먹으면 질 칸디다에 걸리기 쉽고 질 칸디다에 걸리면 장 칸디다에도 걸리기 쉽다. 또 입에 칸디다균이 있는 사람도 많은데 위산이 약하면 장까지 살아서 이동하게 된다. 한편 빈혈이 있는 사람이 칸디다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것은 칸디다가 철을 너무 좋아해서 철 성분을 가로채기 때문이다. 칸디다균에 대한 대책으로 가능한 한 숫자를 줄여서 장과 질의 점막을 악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사고력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클로스트리디움. 이것은 장에 있는 나쁜 균인데 우리가 항생제를 먹게 되면 다른 균은 죽어도 이놈은 강한 저항성이 있어서 잘 죽지 않고 칸디다와 같이 증가한다. 그러면 장 트러블도 생기고 머리가 띵하고 의욕도 안 생기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부정수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는 항생제 사용에 진짜 주의해야 한다. 감기 걸렸다고 항생제를 먹는다면 이건 아니다. 바이러스 원인의 감기에 왜 나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먹느냐 말이다. 물론 폐렴이나 장염에는 항생제를 먹어야 하지만은 감기에는 안 먹어도 된다. 요컨대 자율신경을 바로잡고 장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밀가루와 유제품을 일단 2주 동안 먹지 마라. 소위 GFCF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된다.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5단원 장이 만드는 호르몬. 1. 식욕 억제 호르몬 펩타이드. 자, 그러면 장 환경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물론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같이 좋은 장 속 균을 복용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장 점막이 튼튼해야 된다. 건강한 장은 점막의 세포끼리 강하게 결합된 타이트 정신이 되어 있어서 유해 물질이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장을 지나가 버리게 만든다. 타이트 정신이 되면 음식물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식욕 억제 호르몬인 펩타이드가 분비되어 조금만 먹어도 만족감을 얻어 과식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과식을 하는 사람은 이 펩타이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율신경이 잘 맞지 않은 사람은 당이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이건 펩타이드가 안 나오는, 즉 장점막이 약해져서 세포 그물 모양이 흐느흐느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펩타이드를 늘리기 위해서는 타이트 정신을 만들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타이트 정신을 만드는 데는 비타민 D가 필수적이다. 비타민 D는 장내 나쁜 균을 물리치는 항균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고 장내 세균의 밸런스를 잘 지키고 장 점막을 튼튼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펩타이드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중량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배가 안 부르더라도 한 그릇을 먹었으면 바로 산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펩타이드가 분비되어 움직이는 중에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식욕이 안정된다. 2.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GLP-1. 이건 몸속으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장점막이 인식해서 분비되는 건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도록 해서 혈당을 안정시킨다. 참고로 이때 뇌는 전혀 관여 안하고 제2의 뇌인 장이 알아서 탄수화물을 판단하고 움직인다. 여기서 당뇨병 환자가 어떤 생활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장 점막을 튼튼해서 GLP-1이 많이 나오도록 해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도록 해야 하고, 두 번째, 펩타이드가 잘 분비되게 해서 식욕을 억제해야 되고, 셋째,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을 피해야 한다는 거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최근 연구에서도 장내 세균 밸런스가 사고력이나 행동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나왔을 정도다. 3. 장이 안 좋으면 간에 염증이 생긴다. 영양 부족, 술, 항생제로 인해서 장 트러블이 생기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선 타이트 정신이 흐느흐느해져서 몸속에 알레르기나 염증 인자가 침투하거나 장내 세균이 점막 내부로 들어가는 리퀴거 상태가 된다. 그러면 펩타이드 분비가 잘 안되기 때문에 식욕 자제가 안되고 GLP-1 분비도 잘 안돼서 인슐린이 잘 안 나오니까 또 혈당이 올라가게 된다. 또 장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은 먼저 간에 독소가 도달하니까 간은 큰 데미지를 입는다. 간 역할 중 해독이 아주 큰데 리퀴거스로 독소가 간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면 해독 작업을 잘 못하겠지. 또 장 트러블로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 글리코겐을 저장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6단은 장 플로라. 1. 착한 균을 늘리는 식사를 해라. 플로라는 꽃밭이라는 뜻인데 장에 같은 종류의 장내 세균이 모여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장내 세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착한 균, 나쁜 균, 중립 후 우세한 쪽에 붙는 균, 이 세 가지가 각자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 착한 균을 늘리고 나쁜 균을 줄여서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중립균을 착한 균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착한 균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중립균이 착한 균으로 붙게 되어 자연스럽게 중립균도 착한 균으로 변하게 된다. 장내 세균의 총 숫자는 거의 같기 때문에 착한 균을 늘리면은 자연히 악한 균은 줄어들게 된다. 2. 정말 중요한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착한 균의 먹이가 되어 장 플로라의 착한 균 세력의 확대를 촉진시킨다. 영양소는 아니지만 식이섬유의 역할은 다양하다. 독소 배출, 당 흡수 억제, 간 보호, 장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 해소, 부신 폐질의 피로 개선, 콜레스테롤의 배설 촉진 등 중요한 일을 하는 식이섬유를 채소로 다 섭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3. 현대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하다. 장내 착한 균은 식이섬유를 먹이로 하기 때문에 그 양이 줄면 당연히 착한 균의 활성도 줄어 장 컨디션이 나빠진다. 또 식이섬유는 혈당을 조절해주니까 식사 때 먼저 먹으면 안정된 혈당을 유지할 수 있고 자율신경을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근데 물론 식이섬유 부족을 단순히 채소 섭취 부족으로 하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곡물을 정제하기 때문이다. 곡물을 도전하지 않았던 신석기 시대에 비교해보면은 완전히 정제를 시작한 1950년대부터 천식, 알레르기, 우울증이 급격히 늘어난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아기의 장 플로라는 엄마의 질에서 만들어진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엄마는 장 환경이나 질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의 장은 무균 상태로 장 플로라는 태어날 때 엄마의 질을 통과하면서 생긴다. 이때 아기가 삼킨 균은 위산으로는 죽지 않고 장까지 살아서 간다. 따라서 엄마 질에 있는 균의 밸런스가 아기 장 플로라 형성에 관여하게 된다. 아기의 장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질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7단원 기름을 바꾸면 장 트러블이 줄어든다. 1. 생선기름은 염증을 억제한다. 질 좋은 기름은 장의 염증을 억제한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 불포화 지방산 중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6, 오메가3다. 다만 오메가6의 리놀산은 식용유에 들어있어서 몸에 필요한 양을 매일 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오메가3는 섭취량이 적어서 문제다. 오메가3는 염증 억제뿐만 아니고 혈전 억제, 혈관 확장, 알레르기 억제 등 한마디로 염증과 혈류 개선에 정말 좋은 거다. 근데 그 반대로 오메가6는 필수 지방산은 지방산인데 염증을 더 촉진시키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바르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름의 밸런스인데 절대로 식용유를 안 먹는다라고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고 가능하면 고등어, 꽁치 등에 있는 오메가3를 많이 먹는 편이 좋다는 거다. 한편 버터는 염증을 촉진도 억제도 안 시키지만 케톤체를 증가시키고 장에도 좋으니까 많이 먹는 것이 좋다. 고기의 기름이나 버터는 물에 잘 녹게 단백질에 쌓여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몇 시간 뒤에 몸의 영양분으로 흡수된다. 또한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도 오메가3 계통의 지방산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다. 2. 산골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오메가3를 섭취했을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생선기름에서 오메가3를 먹을 때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호두로 먹었다. 아시다시피 견과류에는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데 오메가3가 있는 것은 호두밖에 없다. 간식으로도 아주 좋은 호두, 자주 먹으면 아주 좋다. 예, 이것으로 제3장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뚜렷한 병명은 없는데 컨디션이 안 좋구나,
몸 어딘가가 상태가 안 좋거나 아프거나 할 때 지금까지 신경과나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며칠 쉬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먹는 순서를 바꾸고 장 플로라를 바로잡아 장 점막을 튼튼히 해야 혈당이 안정화되고 식욕이 컨트롤되는 선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또 부족합니다. 신경세포나 호르몬은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했을 때 밸런스가 잘 유지되기 때문에 다음 장 제4장에서는 영양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바브릿지였습니다.